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사진 소장품전 기획을 한 이민아입니다. 그 전시는 문 앞에 다가온 도시라고 해서 1950년 한국전쟁 이후부터 2020년대까지 한국의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각 시대별 대표 작업들을 이제 선별을 해서 이제 볼 수 있는 섹션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흐르는 시간에서 이미지를 건져 올리는 법이 두 번째 섹션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 북토크도 키워드가 일상과 사진의 어떤 관계나 단상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이제 소설가 그리고 사진을 찍는 작가님 이렇게 선별을 해서 이 주제를 이제 좀 확장해서 이제 북토크에서 얘기해 보려고 선정을 하게 되었고, 흐르는 시간에서 이미지를 건져 올리는 법이 마치 이제 작가들이 작업하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했고, 일상이라는 게 매일 반복되기도 하고 또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좀 스쳐 지나가거나 있거나 이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 흐르는 시간 속에서 뭔가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또 바뀌지 않았다든지 그런 일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두 번째 섹션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고, 마지막 세 번째 당신의 세상은 지금 몇 시는 이러한 물리적인 도시도 형성되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있지만 여기에 이런 도시 구성과 사람들의 삶에 좀 영향을 미치는 그 거대 서사를 좀 형성해 줄 수 있는 정치, 역사, 어떤 그런 사안 같은 큰 거대 한 사건을 좀 작가들이 어떻게 렌즈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시각을 포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돼서 이렇게 세 가지 섹션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면 전시장에서 전시도 하지만 보통 세트처럼 이렇게 전시 출판물이 보통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뭐 기획자의 기획 의도도 담기기도 하지만 작가들의 작업 세계를 조금 전시장에서 놓친 부분을 이제 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사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전시의 또 다른 뭐 응축물이자 또 새로운 이야기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작가님들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서희재 소설가님이랑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저희 이제 도록에 수평선 지그시 바라보기라는 에세이를 써주셨는데, 도록의 에세이 외에도 다른 그 작가님의 다른 뭐 단편이나 그런 글의 소설에서도 항상 뭐 사진, 카메라, 영화와 같은 키워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이 개인적으로 이제 글 소재를 선택하고 또 이야기를 풀어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첫 소설집에서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기술로 이행되는 그 감각을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 수록된 9편의 단편 소설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디지털 이미지에 대한 관심도가 깊어졌고, 그래서 두 번째 소설집은 디지털 이미지를 다룬 탐구하는 소설을 써보기로 마음을 먹고 작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설은 텍스트를 통해서 오감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필연적으로 시신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작업이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가 제도적으로는 텍스트랑 이미지를 분리시켜가지고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각적 의사소통 매체인 거잖아요. 책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갈라져 있었던 이 감각을 좀 합치거나 혹은 또 오고 가면서 사유할 수 있는 작업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소설집에서는 디지털 매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이미지도 들어가게 되고 그 여러 가지 이미지에 대한 사유들도 문장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에세이도 나왔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공감할 수 있듯이 텍스트보다 사진으로 소통하는 경우가 더 많고 더 익숙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가님한테도 사진이 어느 정도 중요한 영향을 주는지. 디지털 이미지에 대한 사유 없이 동시대를 감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소설집을 쓰게 되면서 그 부분을 많이 의식하면서 쓰게 됐는데, 뭐
일단 카메라가 신체랑 분리된 게 아니라 이미 저희의 그 신체 기관 중에 하나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눈이라는 신체 기관을 확장하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멀리 있는 것도 확대해서 볼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남길 수 없는 걸 또 남기게끔 하기도 하고, 왜곡하고 변형하는 기능도 디지털 이미지에서는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식하고 쓰게 되었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사진이라고 하면 하나의 언어이자 제 그 시각의 기능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렇게 작가님 만난 게 이런 북토크 자리에서 사진과 일상과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글로 써달라고 되게 이렇게만 얘기하고 전시 이제 소개하고 이제 글을 받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제 디지털 기기가 변하면서 그 이미지를 사용하고 공유하는 방식의 그런 미묘한 변화 같은 것들에 대해서 뭔가 잘 써주신 것 같은데 이번 글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그 도록에 이제 에세이를 써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쓰는 게 좋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디지털 이미지에 이제 초점을 맞췄어요. 변형하고 왜곡하는 것, 그게 디지털 이미지의 핵심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에세이지만 제가 겪은 일을 쓰지만 변형하고 왜곡하는 방식으로 글을 써보면 이게 형식적으로도 디지털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친구랑 강릉을 여행 간 그 짧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뒤에 내용들을 많이 변형을 해서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여행 과정에서 사진에 대해서 떠오르는 어떤 단상들을 괄호 안에 넣는 방식으로 집필을 하게 되었고, 뭐 여기 있는 텍스트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뭐 디지털 이미지는 가본 적 없는 곳을 미리 가볼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건 제가 강릉 이제 가는 길에 로드뷰 같은 것들, 우리 강릉 도착하면 어떤 음식점에 갈까, 뭐 어디 한번 들러볼까, 어떤 숙소에 묵을까를 결국에는 다 디지털 이미지를 통해서 먼저 가보고 계획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SNS나 뭐 카톡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과거의 내 사진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내 모습인데 그거를 이제 나라고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친구가 카톡이 왔을 때도 그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 과거 사진인데도 내가 과거의 얘랑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얼굴은 과거의 얼굴이지만 말하는 건 현재의 얘가 하고 있는 말이니까 약간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감각이 약간 흐릿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두 번째 문장을 쓰게 되었고, 세 번째는 사진, 이건 아날로그 사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욕망하는 것을 찍게 되죠. 그래서 사진을 보정할 때도 결국에는 내가 욕망하는 나의 모습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이미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집필하게 됐고, 또 중간에 이제 외국에 가 있는 친구랑 소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중국에서 사진 작업을 하고 있는 친구랑 메일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지랑 텍스트 사이에서 좀 즐거운 일들이 발생했으면 좋겠다, 그걸 기록으로 남겨두자는 취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메일을 주고받고 있어요. 그래서 길 가다 재미있는 텍스트들이 있으면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6장, 5장 정도를 주고받는데 그 친구는 중국어로 되어 있는 사진들을 막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읽을 수가 없잖아요. 중국어를 모르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미지에 가까워지고, 만약에 내가 읽을 수 있는 뭐 한글을 보내준다라고 하면 그건 좀 텍스트에 가까워지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미지랑 텍스트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자력을 가진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더 이미지에 가까워졌다, 조금 더 텍스트에 가까워졌다, 이런 식으로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그 감각들을 이제 느끼고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하나의 일상으로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도록에 같이 실어보고 싶었어요. 작가님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도시에 대한 사진 작업을 주로 하시는데 이런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 작가님이 살던 동네가 급격하게 변화를 겪게 되면서 그거를 기록하는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눈앞에 배경 풍경이 달라지게 되면 그 이전은 조금 망각하게 되고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시화되는 과정을 작가님의 작업에서 조금 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박명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작업은 이제 블루 테리토리 푸른 영토라고 하는 시리즈인데요. 제가 잠실에 살았었는데 제가 살던 아파트 맞은편에 그러니까 시형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거기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였고 그게 이제 재건축되는 과정을 매일매일 지켜보게 됐어요. 예전에는 펜스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지하철역에서 다 내려다 보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익숙한 동네가 그렇게 거의 폐허처럼 변해갔고 또 완전히 새로운 아파트가 이제 생겨나는 그런 것들을 가까이서 관찰하면서 이게 어떤 도시의 물리적인 변화가 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도시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라지는 풍경들을 좀 기록했고 그러다가 만나게 된 게 이제 이 푸른 방수포가 이렇게 덮여 있는 그 풍경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떤 장소에 깃든 기억이나 역사 같은 걸 지우고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경계 지점 같기도 했고 어떤 장소의 죽음을 덮는 거대한 시체처럼 그런 의식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되게 마술쇼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천을 딱 벗기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맥락의 아파트, 오래된 주거단지에서 아파트가 자라나는 그런 공간으로 살펴보는 어떤 상징적 행위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상징하는 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풍경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트로 미티어 시리즈인데요. 제가 지하철을 항상 타고 다니면서 블루 테리토리 시리즈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 작업을 동시에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항상 지하철 타고 다니지만 요즘에는 다 스크린도어로 이렇게 승강장이 다 막혀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 터널 속에서 이제 지하철이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을 보면서 되게 좋아하고 혼자 제가 그런 터널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바깥으로 보이는 어둠 정도로 이게 지하 터널을 인식하지 사실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제가 집중한 거는 시간 감각이었어요. 시간 감각이 되게 두드러지는데 어떤 노선도를 보면 이게 점하고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되게 추상적인 그런 지도 사이를 우리가 되게 오가는데 그 점과 점 사이를 매개하는 그 선분이라는 역할을 하는 게 터널이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시간 개념으로 환원이 되는 거예요. 2, 3분 정도의 어떤 시간, 분절적인 시간 단위로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고 되게 터널에 좀 내려가 보고 싶다 해서 이렇게 좋은 기회에 내려가게 됐고 정말 조용한 터널을 거기 서 있으면 정말 시간과 되게 유리된 되게 독특한 그런 감각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지하철이 스쳐 지나가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소음도 크고 막 먼지 바람도 날라오고 그런데 이제 사진에서는 되게 고요하게 빛의 그런 띠로만 남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의 띠 자체가 되게 노선도에서 제가 느꼈던 어떤 그런 추상적인 감각을 되게 닮아 있었고 제가 객차 안에서 느꼈던 그런 좀 지루한 시간 감각과는 또 되게 대비되는 그런 것들을 느껴져서 직관적으로 어떤 현대인의 삶의 속도가 되게 이중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제가 난지도 공원에 있는 레지던시에 입주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 1년 동안 입주해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거기를 오가면서 그 난지도의 역사에 대해서도 다시 상기하게 되고 그래서 되게 사실 흥미로운 공간이고 100m에 달하는 쓰레기 산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조선시대 택리지에는 난초와 지초가 자라는 지극히 아름다운 섬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과거 개발의 시대에 이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불순물들이 막 쌓이고 쓰레기가 쌓여서 이렇게 이상한 공간이 되어버린 것 그리고 또 그 위에 녹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아이러니컬하다고 생각했고 그 거대한 산 자체가 우리 현대사를 압축하는 어떤 기념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공기념물. 그래서 그곳을 산책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고 제가 관심을 가진 부분은 또 표면이었어요. 그 덮여진 녹색 장막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 표면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감추고 싶은 기억들을 감싼 어떤 표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좀 기록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봤던 것은 이게 매립가스 포집 시설들이 계속 놓여 있고요. 또 주변에 또 야생동물 서식지라고 또 그런 표시들이 막 현재 있어요. 그런 것 자체가 과거 흔적들과 현재 되게 뒤엉켜 있는 것들이 되게
아이러니컬하고 재밌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 제가 산책을 계속 하고 다니면서 작은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동선에 따라서 변화하는 풍경들 다 한데 모아가지고 긴 띠로 만들었어요. 이게 사실은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이어지는 20m에 달하는 작업이고요. 원래는 더 길게 끊어서 보여드리는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되게 지루한 풍경, 계속 막 억새풀밭이 이렇게 있고, 그냥 잔디밭이 계속 끊어서 이어지는 이 되게 이상한 공간을 좀 저런 식으로 펼쳐서 보여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점도 여러 가지가 막 다 현재가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의 두루마리 그림처럼 나타내는 작업이고요. 자연스럽게 이게 쓰레기 산이고 하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제 지하 쓰레기 장을 좀 찍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처음엔 김포메립지도 가보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저의 관심사가 아까 보셨듯이 지하 터널처럼 이렇게 좀 일상적인 시야에서 좀 가려져 있는 다른 공간들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그 관심사 일환으로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지만 공원 같은 거나 아니면 광장으로 좀 위장되어서 존재하는 쓰레기 처리 시설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원래 도시를 좀 유기체에 비유를 하는데 정말 그런 어떤 도시의 장기 같은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었는데 직관적으로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쓰레기 처리장을 찍었지만 쓰레기 자체의 스펙타클이 중요한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의 이면에 되게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일상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잘 경험할 수 없는 것들, 그런 생경함, 그 도시의 낯선 것들을 좀 계속해서 가시화시키는 것들에 좀 작업에 초점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김천수 작가님도 이번 전시에서 두 가지 작품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도시 형성을 보여주는 섹션과 두 번째 일상을 보여주는 섹션 두 파트에 이제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작가님도 뭔가 역사적인 사건이랑 온라인 상의 어떤 디지털 코드 변화라든지 이런 우리가 살면서 느낄 수 있는 뭔가 관련된 지점을 작업의 요소로 삼아서 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천수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행사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흐르는 시간에서 이미지를 건져 올리는 법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그 1차원적인 이해로는, 그러니까 제가 제 일상에서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그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작업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작업의 과정이나 그 왜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제가 한 2008년부터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을 그냥 저의 시간의 순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2008년, 9년도에 항상 이 앞으로 지나다녔던 곳이거든요. 또 성수동의 한 재개발 현장이고요. 보통은 재개발되면 우리나라는 철거하면 한 1년 이내에 철거하고 3, 4년 이내에 다 건물을 지어서 입주를 하는데, 제가 2007, 8, 9년, 10년까지 다니는 동안에 계속 철거가 안 끝난 상태로 남아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재개발을 하고 아파트를 짓는데 아마 2007년, 8년이 서브프라임 위기지? 금융위기가 있었던 때라서 그냥 미뤄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요. 이제 저는 2010년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이 지역에 대해서 작업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공간들이 사실은 되게 그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고, 그리고 저 자체가 누군가 사진 찍지 말라 그러면 안 찍고요.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되게 외향적이고 잘 협상을 해서 뭔가 이렇게 거기 계신 분들이랑 협의를 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은데,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누군가 작업을 하겠거니 하고 저는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또 처음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되면 그 사진 찍는 사람들은 약간 그 막막한 그 심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저도 필름 사진도 같이 찍던 때였는데 일단 필름을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고 필름 현상소가 어떤지를 모르고 그 현상소가 현상했을 때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사진이라는 거는 밖에 나가서 뭔가 찍어야 되는데 일단 지리 감각이 전혀 없으니까 어떤 사진을 찍어야 될지 저도 아무 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그 아이디어를 얻을 때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뉴스는 영어 리스닝 능력이 제가 지나가고 나면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신문을 주로 사서 봤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한참 그 뉴스의 헤드라인이 뭐였냐면 이 사람이었어요. 알 맥라이라는 사람이고요. 비행기 타고 지금 어디론가 떠나는 장면인데 그 알 맥라이라는 사람은 리비아 사람이고 이 1988년에 있었던 페남 103기 폭파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이 돼서 영국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88년도에 사건 현장 그 기사이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 당시에 계속 뉴스에 나오게 됐냐면 이 사람이 영국 감옥에 있는데 말기 췌장암 선고를 받아서 영국 내에서 테러리스트지만 인도적인 관점에서 본국으로 송환을 할 거냐 아니면 그래도 테러리스트니까 영국 감옥에 그냥 그대로 둘 것이냐에 대해서 논쟁이 굉장히 많았어서 그 뉴스가 나온 것을 보고 아 영국에는 테러라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테러라는 게 한국에서는 그 눈앞에 없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영국에 있었던 테러들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사진을 찍기 시작을 했죠. 페남 항공기가요. 영국 런던에서 출발해서 뉴욕으로 가는 항공기였는데 그 항공기에 이제 그 예전에 카세트 테이프죠. 그래서 카세트 기계 안에 폭탄을 설치해서 폭발해서 그 로커비라는 지역에 항공기가 추락을 했고 거기가 그냥 민가가 있는 지역이라 그 집에서 있던 사람들이 사망하고 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로커비라는 지역이 제가 유학 가서 살던 그 집과 차로 한 10분 거리? 되게 가까운 데였어요. 그런데 이게 왜 크게 이슈가 됐냐면요. 그 당시에 이 테러리스트를 본국으로 결국에는 송환했어요. 그런데 시한부 6개월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5년, 6년 정도 지나서 사망하긴 했어요. 근데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건 뭐냐면 그 미국 측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항공기, 미국 국적의 항공사였기 때문에 미국인이 굉장히 많이 사망한 사건이라서 송환하는 걸 반대를 했고 영국의 BP라고 여기 보시면 BP라고 써있는데 BP가 브리티시 페트롤이거든요. 그래서 영국 석유공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석유공사랑은 좀 다르게 석유 시추도 하고 정유도 하고 주유소도 갖고 있는 꽤 큰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BP가 리비아의 그 독재자인 카다피랑 협상을 해서 이 테러리스트를 본국에 송환하는 조건으로 리비아에 유전 개발하는 권한을 얻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 때문에 항상 그 뉴스에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이제 이 로커비 작업이고요. 이 작업은 그냥 처음에는 테러가 일어났던 현장들을 계속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위에 테러라는 행위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디지털 이미지라는 것도 계속 그 압축 포맷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카카오톡이나 웹에 사진을 올리려면 모든 픽셀의 정보를 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 파일도 데이터를 압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압축을 하게 되면 제가 파일의 되게 작은 부분을 변조하더라도 이미지 전체가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미지가 깨지게 되는데 저는 이미지를 코드 에디터라는 프로그램으로 열어서 그 코드의 몇 자를 이 테러와 관련된 단어들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미지에 영향을 미쳐서 사진이 이렇게 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성수동 사진으로 돌아오는데 제가 2010년에 유학을 갔다 13년 초에 돌아왔는데 유학을 갔다 왔는데도 똑같이 이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
그러니까 재개발이면 3년이면은 다 건물이 올라오고 입주해야 되는데 아직도 다 철거도 끝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다시 이제 리서치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2005년, 6년도부터 철거가 시작이 됐는데 뭐 예전에 알박기라고 하죠. 그래서 집 주인들이 집을 팔지 않으면 토지를 확보를 못하면 건축을 시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너무 오랫동안 길어졌고 그 중간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생기면서 이 지역 주택을 지어주기로 했던 그 시행사가 파산을 하게 되죠. 원래 이제 원주민들은 그러니까 본인들 땅을 싸게 시행사에 넘기고 그 시행사가 새 집을 지어서 주기로 입주권을 받았는데 그 입주권, 그러니까 새 집을 지어줄 사람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주상복합 아파트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있었어서 그 지역에 제가 그 안에 철거할 때 뭔가 그 현장을 찍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 건물을 찍기 시작한 거예요. 사진 속에 있는 건물들은 다 같은 건물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재개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밀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1층, 2층 건물이 있던 곳에 20층, 30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재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뭐랑 똑같냐면 디지털 카메라도 똑같거든요. 예전에 디지털 카메라 초창기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200만 화소, 300만 화소였지만 지금은 5천만 화소, 6천만 화소짜리 카메라들이 나오죠. 그래서 동일한 면적의 밀도를 높이는 거는 사실 디지털 카메라나 도시의 재건축이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재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이 왜 생겼나를 생각해 보면 그 밀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생기는 뭐 어떤 부작용 같은 것인 거죠. 디지털 카메라도 화소수를 높이다 보면 그 카메라 자체가 갖는 오류가 있거든요. 어떤 취약점들이 있어요. 그 취약점을 저는 극대화해서 사진을 찍은 거고요. 그래서 건물이 똑바로 서 있는 사진이 없고 건물이 다 조금씩 흔들려 있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은 선명한데 어떤 부분은 흐려져 있고 굉장히 높은 건물인데도 이렇게 짧게 나오거나 아니면 더 길게 늘어져서 나오게 돼요. 이렇게 찍은 사진 위에 예전에 있던 사진에서 그 선을 따왔습니다. 이게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여기에 보면 2층 집이 있었거든요. 벽돌로 된 2층 집에 위에 여기 안테나가 있었던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에서 선들을 따와서 원래 건축 현장에서 쓰는 그 먹줄이라는 게 있거든요. 줄자처럼 생겨서 먹줄을 이렇게 길게 늘려서 튀기게 되면 이 먹이 바닥에 긴 직선을 그려주게 되는 도구인데 어떻게 보면 건축에서 쓰이는 가장 원초적인 도구거든요. 또 저도 그 먹줄을 이용해서 이미지에 제 사진 위에 지금의 사진 위에 예전에 재건축 되기 전에 있었던 어떤 형태들을 이제 그려 넣은 거죠. 이 도록도 저희 전시와 연계해서 나온 거여가지고 굉장히 소량만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희재 작가님 글도 볼 수 있고 그 영상 이론가인자 교수님이신 정훈 필자님 글도 담겨 있어서 현대 사진에서의 풍경 개념이 이제 한국 사진에서 어떻게 읽혀지고 있는지 이런 글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